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공원묘지 근처에는 조상을 찾아뵈려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영상의 포근한 날씨에 도심 곳곳에는 연휴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관광객도 줄을 이었습니다. 설 연휴에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술을 마시고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체포되기 전까지 숨진 어머니 옆에서 잠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선거 전쟁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곱셈의 정치를 하겠다며 민주당을 견제했고 민주당도 이간계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파업을 주도할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둘째 날이자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오늘 하루 가족과 함께 성묘를 가거나 나들이에 나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날도 따뜻했죠. 백길종 기자가 설 모습을 담았습니다. 설날을 맞아 추모공원으로 향하는 차량과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가족들이 준비한 음식으로 차례를 지내고 유골함 앞에 놓을 꽃을 새로 갈아주고 편지를 쓰며 넋을 기립니다.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온 대가족도 할아버지를 직접 찾아 큰절을 올립니다. 어제부터 모여서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자고 아침에 이제 밥 먹고 다 세배들 하고 그리고 이제 차례 이제 지내서 얘네들한테는 할아버지 이제 우리 신랑이 이제 여기 뵈러 이제 같이들 다 모여서 왔어요. 따뜻한 날씨에 나들이에 나선 가족들은 한옥마을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른들은 간만에 듣는 판소리 가락이 흥겹고 아이들은 평소에 즐기기 어려운 전통놀이의 재미에 흠뻑 빠졌습니다. 아이들은 연이나 활을 직접 만들어보고 투어를 해보며 설 명절을 만끽했습니다. 하나, 둘, 셋. 오랜만에 서울 한옥마을 와가지고 놀았는데 활쏘기가 가장 재밌었고 공연 보는 것도 웃겼어요. 너무 신나고 즐거워요. 일찌감치 고향에 다녀온 뒤 아이들과 평소에 못 보낸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윷에 직접 그림을 그려 만들어보고 갑진년 새해 소원도 적어봅니다. 올해 재밌게 잘 놀 수 있겠어요? 네. 이 소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족 최대 명절 설날, 가족들은 모처럼 만의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고속도로는 하루 종일 혼잡했습니다. 나흘간의 비교적 짧은 연휴 탓에 서둘러 귀경길에 오른 차들이 몰리면서 상행선 정체가 심했습니다. 이 소식은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민 기자. 네, 서울 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가요? 오후 5시 무렵까지 극심했던 귀성길 정체는 현재 많이 풀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귀경길 정체는 저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구간별 교통 상황, 폐쇄로 영상 보시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부근입니다. 하행선과 달리 서울 방향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선 당진-나들목 구간입니다. 화면 왼쪽 서울 방향으로 차들이 더디게 움직이고 있고 목포 방향은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선 연풍나들목 일대에서도 상행선 차량이 거북이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7시 기준 부산에서 이곳 서울 요금소까지는 평소보다 40분 정도 더 걸리는 5시간 10분이 소요됩니다.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대구 서울 4시간 10분, 광주 서울은 4시간 20분이 소요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금 귀경길 정체가 내일 새벽 3시 이후에 완전히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요금소에서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설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붙잡혔습니다. 아들은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뒤 숨진 어머니 옆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순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고
1시간 뒤엔 경찰 표식을 단 승합차가 아파트를 빠져나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경기 고양시에서 지인이 어머니를 살해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복도가 경찰들이 먹고 딱 쳐갖고 내가 와서 엉덩이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기는 시커먼 사람들이야.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은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신고 약 1시간여 만에 자고 있던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웃들은 이 남성이 평소 술버릇이 나쁜 편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새벽 한 3, 4시쯤에 저 있고 하니까 술 많이 먹고 막 쿵쾅쿵쾅대고. 이 남성은 앞서 음주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한 달 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은 자백했지만 범행의 동기는 명확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그리고 불이 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요. 남편 묘소에 갔다가 실종됐던 80대 치매 여성은 8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설 연휴 사건 사고 소식 노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집안이 온통 새카맣게 탔습니다. 가재두고부터 천장까지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단층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던 다른 주민 2명은 다행히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야산. 구급대원들이 저체온 증상을 보이는 한 80대 치매 여성에게 급하게 옷을 입힙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아들과 함께 남편 묘소에 갔다가 실종돼 8시간 만인 저녁 6시 30분쯤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산속에서 실종돼 대원들이 여성을 찾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창고에선 불이 나 창고 한 동이 불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대구시의 한 테마파크에선 롤러코스터가 지상 12m 높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춰섰지만 5분 만에 탑승객 17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제3지대 세력이 결국 설 밥상에 통합정당 이슈를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이 통합을 성사시킨 주요 동력이었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60일 남은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에 개혁신당의 제3당이 도전하는 구도로 짜여졌습니다. 무당층의 지지를 끌어내 안철수의 녹색 돌풍을 재현할지 아니면 뒤섞인 세력들의 갈등만 폭발할지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절 밥상 민심이라고 불리는 설 연휴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거 총선에서 설 전에 시행한 여론조사와 실제 총선 결과가 어땠는지 길기범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설 연휴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양당 지지도가 팽팽한 현재 상황과 가장 비슷한 건 지난 19대 총선입니다. 설 연휴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 민주통합당의 지지도는 25%와 28%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설 이후 여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운 새누리당으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하며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4년간 저희 새누리당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실망을 드렸는데 이번에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도 중 치러진 20대 총선에선 설 전 민심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설 전에 조사된 정당 지지도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2배 가까이 압도적으로 앞서갔지만 총선에선 오히려 민주당이 123대 122로 한 석을 더 차지하는 반전의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 새누리당 과반 의석의 붕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며 여당이 바뀌고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설 전 민심이 총선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39%,
자유한국당은 22%로 민주당이 월등히 앞서 나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세력이 합당하며 미래통합당까지 출범했지만 민주당 지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180석을 내줬습니다. 저희를 믿고 이렇게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앞선 총선에선 설 민심과 별개로 어떤 변수가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각 당의 변수 대처 여부가 22대 총선 결과를 바꿀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각 당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천에서 사천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들어보니 한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려 한다며 국민의힘은 뺄셈이 아닌 곱셈의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을 60일 앞두고 국민의힘은 곱셈 공천을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불출마 선언 이후 윤심이냐 한심이냐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사천은 없을 것임을 강하게 못 박은 겁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의 공천 차이점을 묻는 MBN 취재진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 개인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려는 게 민주당 공천 전략의 핵심이라면 국민의힘은 후보가 내 개인에 도움이 되는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라며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유연하게 모이면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 될 것. 민주당은 뺄셈, 우리는 곱셈이라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4월 10일 이후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 말은 100% 진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총선의 목표는 자기의 생존, 자기의 당권 유지가 아닌가.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의 차이가 공천 결과로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그 차이를 알아봐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공천을 강조해온 한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공천 잡음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친명, 비명을 나누는 것은 죄악이라며 이관계를 경계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친명계의 집중포화를 받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같은 말로 여기에 화답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계파를 가르고 출신을 따질 여유가 없다며 친명, 비명을 나누는 건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친명과 친문을 구분짓는 행위 자체가 저들의 전략이라며 이관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친문 중진의 책임론을 꺼낸 듯한 발언에 계파 간 갈등이 커지자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친명계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단결만이 답이라며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건 주어진 소명이라며 출마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잠시 계파 갈등이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모습이지만 임 전 실장의 공천이 다시 확전의 불씨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설 연휴 직후 하위 20% 대상자가 통보되고 2차 컷오프 심사가 진행되면 계파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어제 MBN에 출연해 기호 3번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2-3명의 현역 의원이 합류하고 다음 달 중순쯤이면 교섭단체, 그러니까 현역 의원 20명 수준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기자입니다. 총선을 2달 앞두고 마침내 제3지대 빅텐트를 만든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는 기호 3번을 자신했습니다. 거대 양당을 견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기호 3번으로 총선을 치르는 원내 3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지역구에서는 기호 3번, 그리고 비례에서도 투표용지에 3번째 등장하게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개혁신당 의석수는 현재 4석인데 이 대표는 다음 주 2-3명의 여야 현역 의원이 더 합류해 6에서 7석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22일까지 의석 7석 이상을 확보하면 기호 3번을 차지하는데 현재 원내 3당은 6석을 보유한 녹색 정의당입니다. 3월 중순쯤에 이제 결국에는 기호 확정 시기가 되면은 저희가 교섭단체에 각각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바람과는 달리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으로 향하는 현역 의원 규모가 커지면 위성정당이 3번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설 연휴 직후 통합합당대회를 열 계획인데 총선까지 60일 동안 잡음 없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제3지대 합당으로 이제 설 연휴가 끝나면 총선을 향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안보람 기자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제 전격적인 합당으로 일단 설 연휴 때 얘기할 수는 있게 됐어요. 개혁신당에 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이준석의 결합이 과연 가능하느냐 이런 물음표가 계속 따라붙었지만 공언해왔던 대로 설전 합당은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급했다, 위기감이 컸다는 해석 따라붙습니다. 최근 MBN 여론조사 보면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이 이끌던 각 당 지지율이 나란히 2%였습니다. 실제 내부에선 공멸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이런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화학적 결합, 시너지 날 것이냐 이런 전망 어떻습니까? 네, 아슬아슬 살얼음판으로 보는 시각 많습니다. 각각 보수당의 대표와 진보당의 대표를 했던 두 사람이 만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통합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와 여성 신규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 등 공약을 내세웠을 때 이낙연 신당에선 절대 함께할 수 없겠더라 이런 반응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전격 합당 선언 이후엔 기존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탈당하겠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 생각은 좀 달라 보입니다. 이낙연이라는 대권 주자가 있는 만큼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조언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호남이 출마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대구 출마해야 되겠죠. 두 사람이 출마를 안 하든지 또 비례대표로 숨어버리면 제3지대 탄력받기 어려울걸요. 그러니까 이낙연, 이준석 대표 모두 지역구에 출마하고 또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말고는 사실 후보군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여야 공천이 본격화하면 양당 공천 탈락자들이 합류하는 이른바 이삭줍기는 가능할 텐데요. 결국 개혁신당 성공 여부, 여야가 잡음 없이 성공적인 공천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달린 셈입니다. 예, 일단은 빅텐트가 쳐졌습니다. 개혁신당을 보는 여야의 셈법도 좀 궁금합니다. 네, 여야 모두 의미를 축소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선 신당 이름이 개혁신당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빅텐트가 아니라 흡수합당이라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혹시 모를 지지층 이탈에 방어막을 친 겁니다. 국민의힘도 온갖 세력 잡탕밥, 아무따 합당,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합당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겉으론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앞서 안 기자가 얘기한 대로 여야 모두 공천을 앞두고 갈등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먼저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한 갈등을 거치면서 일단 봉합이 된 것 같은 분위기였죠.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이 여러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갈등 봉합의 과정을 통해 한 위원장이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반응 많았지만 김 의원이 끝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심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 나오는 겁니다. 김 의원, 김건희 여사 고가 선물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설 대담에서 유감 표명이 없었던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욕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이거 아닌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공천 결과에 따라서 이탈할 사람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겠죠. 네, 그럴 여지 충분합니다. 물론 민주당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친문, 친명 갈등 양쪽 모두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서 공천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친명계에선 여전히 임 전 실장이 험지에 가야 한다는 목소리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 친명계 인사는 임 전 실장이 중구 성동구 갑으로 간다고만 하지 않았어도 됐을 일이라면서 책임을 임 전 실장 쪽으로 넘기더라고요. 임 전 실장은 지금 와서 다시 어디로 가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출마 의지 굳건한데요. 이르면 이달 중순쯤, 그러니까 다음 주 그 결과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보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튜브에서 북한을 선전하다가 채널이 폐쇄됐었던 북한 유튜버 유미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영상에는 저녁 반찬으로 킹크랩을 먹고요. 발레와 승마를 하는 등 북한 상류층의 호화로운 일상이 담겼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거대한 킹크랩, 샐러드와 다양한 음식이 놓인 상에 한 여성이 잔을 놓습니다. 분홍색 한복 치마를 입고는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북한 유튜버 유미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I spent the New Year's Eve with my family at home. 유미는 지난해 6월 구글이 채널을 폐쇄한 지 한 달 만에 올리비아 나타샤라는 이름의 계정으로 활동 중입니다. 평양 지하철을 소개하는 영상에서는 고가의 명품 가방과 유사한 누빈 패턴 가방도 들고 있는 모습이 주목됩니다. 이외에도 승마를 배우거나 발레를 하는 모습의 영상도 있어 많은 북한 주민들과는 상반된 상류층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자유로운 영상을 찍을 수 없을 뿐더러 일반인이 인터넷 접근 자체가 어려운 북한에서는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강한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이미지 관리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요. 글로벌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이 보통 국가고 그리고 정상적인 정권이다. 한편 어린이 유튜버 송아는 계정이 없어진 뒤 틱톡 계정을 만들었지만 지난해 8월 이후 영상은 올리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이 81세 고령의 나이가 또 한 번 부각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이 나쁜 노인이라고 표현한 특검 보고서 때문인데요. 백악관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기억력은 나쁘지만 악의는 없는 노인.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특검의 판단 근거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통령직 수행 시기와 큰아들 사망 날짜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가뜩이나 잦은 말실수에 기억력이 논란이 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My memory is not good. My memory is fine. My memory, take a look at what I've done since I become president. 집요한 질문에 결국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Many American people have been watching and they have expressed concerns about your age. That is your judgment. That is your judgment. That is not the judgment of the press. 이런 모습이 실망스럽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Actually has temper outbursts, and that's not good for the president to have that kind of demeanor. 물론 지지자들은 여전히 신뢰를 보이지만 None of his supporters seems to be bothered by it. 백악관은 정치적 암살이라고 특검을 비판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In that report was characterized could not be more wrong on the facts and clearly politically motivated. Gratuitous. 하지만 기억력 감퇴 반박 기자회견에서도 이집트 대통령을 멕시코 대통령으로 혼동할 정도로 말실수가 잦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설 연휴지만 긴박하게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어젯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맞서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파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됩니다. 먼저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저녁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태구 강원도 의사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정부 방침에 맞서기 위해 투쟁을 이끌 새 선장을 뽑은 겁니다. 비상대책 위원들이 다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향후 투쟁 로드맵과 전망에 대해서 아마 밝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앞서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주도하던 의협집행부는 정부의 증원 발표 직후 물러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내 주요 4개 병원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파업 참여를 예고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연휴 마지막 날인 모레 파업 일정을 최종 조율할 방침입니다. 강경 대응을 고수 중인 정부는 의협에는 집단행동 금지를, 수련병원에는 사직서술이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비상진료 대책도 세울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보신 것처럼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이 불가피한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사회정책부 신용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의사협회가 비대위까지 꾸리면서 지금 파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기와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모레 회의 결과에 따라 전공의들의 파업 시기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파업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연휴가 끝나자마자 집단 행동에 돌입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5일까지 전문의 실기시험이 예정돼 있어 파업을 시작한다 해도 15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파업 강도는 2020년 의사 총파업 때보다 더 거셀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시에도 의대 정원 확대가 파업의 주요 명분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인원은 연간 400명, 10년간 4,000명이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2035년까지 최소 10,000명을 늘리겠다는 방침인 만큼 더 거센 투쟁이 예상됩니다. 예. 그런데 정부도 의사면허 박탈까지 거론하면서 지금 굉장히 강경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년 전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변수가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큽니다. 게다가 여론도 정부에 우호적입니다. 특히 정부에게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이라는 새로운 무기도 생겼는데요.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있게 의료법이 지난해 말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서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곧바로 고소 고발을 진행한 뒤 면허까지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신 기자, 이런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래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파업을 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종합병원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게 된다면 응급의료, 중증의료에 대한 공백은 당장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에 제한이 걸리거나 수술 날짜가 미뤄지는 등 한동안 불편함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2020년 총파업 때보다는 의료진 공백으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국민도 순간적인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병원에도 전공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급한 상황은 기존의 의사들 중심으로 해서 정부는 혹시 모를 의료 공백에 대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4단계 중 3단계인 경계로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파업을 진행할 경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상황을 지휘할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영수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설에 홍삼이나 비타민 선물 받고 평소에 먹지 않는 거니까 중고 거래로 한번 팔아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제 거래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제품의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아직 예외 품목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판매할 수 없다는 건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런 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처럼 소비자들은 당연히 온라인 거래가 된다고 생각해 플랫폼에 제품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실제 거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거 건강기능식품. 네, 맞아요. 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올리는데 아무 제재 없었어요.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개인 간 재판매도 영업으로 해석해 신고 없는 재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이 같은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 대규모 영업이 아닌 그 소규모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도록 그 식약처에 권고를 했습니다. 식약처는 거래 횟수나 금액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반기 내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모조품이나 그런 유통기한 같은 것들을 다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들이는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받고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네,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설 음식으로 쫄깃한 떡이나 질긴 고기 먹다가 목이 컥하고 막히는 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죠. 사고 발생 후 1, 2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처치법 미리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석 119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60대 남성분이 떡을 먹다가 기도폐쇄에 걸린 적이 있어서 저희 구급대원이 신속하게 하임리법을 통해서 음식물을 밖으로 뱉어내게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떡과 같은 음식물이 기도를 막은 사고는 지난 5년간 총 1,290건 발생했습니다. 이 중 415명이 심정지에 이르렀는데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의 83%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억지로 챙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는 도로 꺼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음식 먹다가 걸리면 큰일 나니까. 이물질이 목에 걸려 숨이 막히면 1, 2분 내로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구급대원들과 함께 목막힘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해야 하는 하일리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성인을 구조할 때는 등 뒤에서 감싸는 뒤 엄지손가락을 쥔 주먹을 배꼽과 명치 중간에 놓고 대각선 방향으로 강하게 밀어 올립니다. 아이는 한 손으로 턱을 감싸서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등을 5차례 세게 두드리고 곧바로 몸을 뒤집어 손가락으로 가슴을 5차례 압박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또 음식물을 잘게 썰고 물과 함께 천천히 먹어서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시골 마을만 가도 여전히 땔감을 태워서 쓰는 화목 보일러 쓰는 집들 많습니다. 기름값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거죠. 이번 기사 보시고 우리 집 보일러 주변은 어떤지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지붕이 폭삭 내려앉은 집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집안에 있던 80대 노부부가 숨졌는데 불은 화목난로에서 시작됐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서 땔감 난방기구는 효자입니다. 기름 새 돌아가고 한 달 못 써요. 근데 나무는 130만 원씩 주고 사면은 한 달 이상은 더 떼지요. 방도 떼시고. 보일러 안을 열어봤습니다. 기름기를 잔뜩 먹은 타르가 쌓였습니다. 연통을 두드렸더니 여기서도 타르가 와르르 쏟아집니다. 타르는 화목보일러 화재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버려와서 집을 지으면은 그 집 있죠, 그 밀. 그게 한번 타가지고 불이 막 지붕에 붙는 거를 껐다고. 설치 장소도 불안합니다. 시골 마을의 보일러실은 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이나 나무로 곳들이 많습니다. 뜨거운 연통이 닿으면 쉽게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설치한 지 1년 조금 넘은 연통과 맞닿은 샌드위치 패널 주변이 녹았습니다. 좀 오래가지고 닿지 않겠고 하는. 편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보일러 주변에다 땔감을 쌓아둡니다. 안전장치라곤 정부에서 지원한 작은 스프링클러와 소화기가 전부입니다. 재를 함부로 마당이나 그 산자락에 버리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화재를 일으키는 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화목보일러와 같은
땔감 난방기 화재는 1,200건이 넘고 60명 넘게 죽거나 다쳤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결승전 한 좌석 가격이 1억 원이고요. 경기 결과 베팅에는 무려 31조 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팝의 여왕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자친구까지 출전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30초당 광고 단가 93억 원, 1억 명이 넘는 TV 시청자. 슈퍼볼은 NBA와 메이저리그는 물론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 결승전을 압도하는 미국의 최대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캔자스시티 치프스와 전통의 강호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격돌하는 올해 슈퍼볼 티켓의 온라인 거래 평균 가격은 약 1,300만 원. 작년보다 70% 가까이 급등한 가격인데 가장 비싼 좌석은 1억 원이 넘는데도 금세 팔렸습니다. 미스 아메리카나로 불리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캔자스시티의 트래비스 켈시의 공개 연애가 슈퍼볼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Oh, it's crazy. It's crazy. Now, is it because of Taylor Swift's there or what? I don't know, but I know it's higher than before, right? Yeah, so, I mean, I can't afford it, so. 경기 결과 베팅 금액이 역대 최고인 31조 원까지 늘어났고 미국 성인의 26%가 베팅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한 상황. 경기가 열리는 동안 미국인들의 폭발적인 소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작년 슈퍼볼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팔린 스낵류는 경기장을 16번이나 가득 채우고도 남는 분량이었습니다. 팝의 여왕의 열애사로 더욱 뜨거워진 지상 최대의 스포츠 돈잔치 슈퍼볼. 세계 최대 규모 단일 경기 스포츠 이벤트답게 경기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번 설 연휴 극장가는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동물 배우들이 장악했습니다. 반려인구 1,000만 시대라 그런지 동물 영화가 어색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우리 개 못 봤어요? 이만한. 유명 건축가와 건물주, 수의사 등이 키우는 개들 덕분에 얽히며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아카데미 수상자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물과의 연기가 쉽지 않았는데 촬영 일정과 카메라 동선, 컨디션까지 모두 동물 배우에 맞췄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 개하고 아이가 나오면 그 현장은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도 나오고 아이도 나왔어요. 영화 킹스맨 시리즈로 이름을 알린 매튜 본 감독은 새 스파이 액션 영화 아가일에서 자신의 딸이 키우는 고양이를 캐스팅했습니다. 고양이의 자연스러운 연기 덕에 고양이가 나오는 장면의 컴퓨터 그래픽 작업이 단 10%로 줄었고 리얼리티가 살아났습니다. Thing would be even remotely uncomfortable, like the temperature wasn't right. He's like, no, just Chip will stay in the trailer. It's all right. It'll be fine, you know. And so it's. 영화계 거장 릭 베송 감독은 자신의 반려견을 포함한 124마리의 개를 출연시켰습니다. 동물들에 잇따른 스크린 진출은 반려인 1,000만 시대의 어쩌면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면서 얘한테서 힐링받는 게 많아가지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는 분명 좋은 일 같아요. 갈수록 다양해질 동물 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설 영화는 관객들의 선택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편안한 설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설날인 오늘도 미세먼지에 갇혀서 뿌연 하늘을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늘 쌓인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그대로 남고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날아와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서 지역에는 1mm 미만, 제주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10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지만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귀경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춘천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전주가 영하 2도, 부산이 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체로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연휴 이후로는 낮 동안 14도까지 올라서 더 포근해지겠고요. 수요일 남부와 제주를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 설맞이 영상 속으로는 우리 무형문화재 남창동 줄타기꾼의 외줄 타는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올 한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뉴스센터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라섰다 얼씨구 가자. 어이야 나르라 어이야 얼씨구야 간다 어이야 왈자들이 모여든다 왈자 모여든다 왈자 대자 우자 선자 기자 대자 악자 선자 낮이면 구름 맨듯 정산안개 맨듯 왈자 들어온다 별내 아니 청춘대 망고제점 군삼 맨듯 범상세 알듯 전중왼중 모여